안녕하세요. 저는 학창시절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던 40대 초 여자입니다. 그때의 기억은 제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죠. 그러다 최근 제 트라우마를 조금씩 극복하게끔 만들어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적 굉장히 활발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어요. 국민학교 시절엔 웅변 대회에 나갈 정도로 앞장서서 말도 잘했고 공부와 운동도 곧잘해 학교에서 인기가 좋았죠. 그런 제 인생에 암흑기가 찾아온 건 중학교에 들어가고부터였어요. 학교에서 놀던 일진이라고 하죠. 그 무리가 제게 자기들 서클에 가입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을 하니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몇몇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자기들까지 괴롭힘을 당하니 이내 눈치를 보며 제게서 멀어지더군요. 네가 그렇게 음침하게 다니니까 더 만만해 보여서 표적이 되는 거야. 너도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문제를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왜 그 많은 애들 중에 유독 너만 유난이니? 중학교 3년간 모든 담임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며 제 도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아마 번거로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요즘엔 어떤지 몰라도 당시엔 이런 일을 쉬쉬하기 쉬운 시대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 3년 내내 안 보이는데 때리기, 잔심부름, 가방 들기, 돈 빼앗기기, 이유 없이 비난당하기 등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요즘 방송에 나온 것처럼 아주 심각한 손찌검을 당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괴롭힘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교통사고라도 나서 학교에 가지 못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혹여 힘들게 맞벌이하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집에 말도 꺼내지 못한 채 홀로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버텼죠. 그러다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만은 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저는 부모님께 그동안의 사정을 결국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안 되냐고요. 아빠는 억장이 무너지는 표정을 지으셨고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셨죠. 왜 여태 말하지 않았냐며 말이에요. 부모님은 빠르게 이직과 이사를 준비하셨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저를 괴롭혔던 무리들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때 이미 제 성격은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우울한 분위기에 저와 친해지려는 친구가 없었어요. 중학교 때처럼 괴롭힘을 당하진 않았지만 저는 결국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며 친구 한 명 만들지 못한 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이후 20살이 된 저는 대학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은 채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사람들 새로 만나는 일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이런 모습을 부모님께 보이기도 죄송해 저는 가족이 전부 나간 시간에 몰래 방에서 나와 먹을 것만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었어요. 현정아, 좀 나와봐. 얼굴 본 지가 벌써 며칠은 되었잖니. 내버려둬. 아휴,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는지 원. 엄마는 자주 제 방문 앞에서 우셨고 아빠는 그런 엄마에게 호통을 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 또한 제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늦은 밤 거실에서 홀로 술을 드시며 흐느끼는 아빠의 목소리를 방 안에서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저 가여운 걸 어쩔고 다 내 탓이지.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자식이 어떤 일을 겪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건 다름 아닌
제 남동생 현우였어요. 제가 24살이 되던 해였어요. 당시 군대를 막 전역하고 집에 있었던 동생은 제가 여전히 방에만 틀어박혀 있자 어느 날 제 방문을 쿵쿵 두드리더군요. 그리고 제가 아무런 반응도 없자 글쎄 제 방문을 발로 쾅 차서 억지로 열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너무 놀라 어버버거렸고 동생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제 방 안마 커튼을 획 열어젖혔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햇빛에 저는 너무 눈이 부셔 눈살을 찌푸렸죠. 동생은 그런 저를 억지로 안방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그리곤 저를 전신 거울 앞에 세운 채 이렇게 말했죠. 봐, 몰골이 이게 뭐야? 씻긴 또 언제 씻은 거야? 머리 봐, 길게 엉킨 채 처녀 귀신 저리 가라네. 처녀 귀신은 머릿결이라도 좋지. 누나 인생 망친 놈들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더 잘 살아야지. 그 연놈들한테 똑똑히 보여줘야지. 너네가 아무리 날 괴롭혀봤자 난 보란 듯이 더 잘 살 거다. 이렇게. 나 방에 들어갈래. 난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안 돼. 누나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도 군대에서 이유 없이 괴롭힘 당해봤어. 근데 난 고개 당당히 쳐들고 다녔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누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숨어서 사는 거야? 매일같이 우는 부모님을 생각해봐. 지금 누나를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나를 봐. 동생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저 또한 그런 동생에게 미안해, 그리고 가족들을 힘들게 만든 제 자신이 싫어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동생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죠. 그 뒤로 저는 방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그지 못했다는 말이 맞겠죠. 동생이 문을 발로 찼을 때 문고리가 고장이 났거든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신 부모님께선 그 광경을 보시고 많이 놀라셨지만 동생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눈물을 보이시며 잘했다고 동생의 등을 두들겨 주셨어요. 대학교 복학 전까지 시간이 남았던 동생은 이후 싫다는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미용실에 갔던 날 제 머리를 보며 경악을 하던 미용사의 표정이 떠오르네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새빨개진 제 옆에서 동생은 뭐가 그리도 좋은지 실실 웃고 있었죠. 동생이 주로 저를 데리고 다닌 곳은 볼링장이었어요. 최근 자신이 취미를 붙이고 있는 곳이라면서요. 몸을 움직이면 잡생각이 사라져. 처음엔 가기 싫었지만 볼링이라는 게 은근 쾌감을 주는 운동이더군요. 핀들이 공에 맞아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치 제가 스스로 제 두려움을 깨부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조금씩 스스로도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한 번씩 미소도 짓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생과 볼링을 칠 땐 가끔 소리내어 크게 웃기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볼링장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그 볼링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죠. 일주일에 하루씩 꼬박 얼굴을 비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와 동생 그리고 남편은 서로 안면을 트게 되더군요. 게다가 볼링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 저도 다른 사람들보단 편하게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동생과 가족의 도움으로 정신적 건강을 많이 회복해 몇 번의 아르바이트로 예행 연습을 한 뒤 드디어 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중소기업에다 박봉인 자리였지만 취업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저와 저희 가족은
너무도 기뻐 축하 파티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초대된 가족이 아닌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야, 오현정, 네가 취업이라니 내가 눈물이 다 난다. 자, 이거 축하의 꽃다발.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저와 동갑내기였던 남편은 제 사정을 듣곤 동생과 함께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가족 말곤 만날 사람이 없는 저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죠. 저희 가족 또한 고마운 마음에 남편을 몇 번 불러 식사 대접을 하곤 했고요. 그리고 제가 첫 출근을 하던 날 남편은 저희 회사 앞에서 퇴근하는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기념할 만한 첫 출근이니 자기가 밥을 사주겠다면서요.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남편은 제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고 진즉부터 남편을 좋아했던 전 눈물을 흘리며 받아주었습니다. 사실 남편처럼 좋은 사람이 저 같은 애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린 연인이 되었고 남편은 이듬해 그렇게 좋아하던 볼링장을 직접 차려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 다 30이 되던 해 우린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은 무척이나 기뻐했지만 시댁 쪽에선 저를 조금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히 시모께서 말이죠. 애가 왜 이렇게 음침해? 괜히 사람 잘못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 흐리는 거 아니냐? 제가 처음 남편 집에 인사를 갔던 날 시모가 저를 보고 한 말이었어요. 반면 시부는 뭐랄까 제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결혼을 한다고 하니 하나보다 정도? 집안일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죠. 시모가 초면인 제게 저런 말을 할 때에도 화를 내던 남편과 다르게 시부는 그저 쯧하며 지겨운 듯 혀를 찰 뿐이었어요. 신우는 당시 바쁘다며 아예 집에 있지도 않았고요. 그날 저를 집에 데려다 주던 남편은 제게 연신 사과를 하더군요. 오늘 기분 많이 상했지? 미안해. 우리 엄마 성격이 좀 히스테릭해.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계속 집안에만 계시다 보니까 점점 더 까칠해지시더라고. 아빠가 집안 건설 현장을 돌며 일을 하시다 보니 집에 안 계신 날이 더 많아서 쓸쓸해서 더 저렇게 되신 것 같아. 앞으로 너한테 그러시지 못하도록 내가 잘 말씀드릴게. 저는 애써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그 시기에 맞춰 5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때문에 바쁜 부모님 아래서 자란 저와 다르게 저는 아이 곁에 온전히 붙어 있고 싶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아이에게 혹여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 제게 털어놓고 기댈 수 있게 말이에요. 다행히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 벌이가 충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은요. 아들은 날이 갈수록 건강하게 자라주었어요. 양가 부모님께선 손주만 보면 입꼬리가 귀에 걸리시더군요. 심지어 그 까칠한 시모는 자신이 엄마라도 되는 양 아주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니었죠. 물론 여전히 저에겐 쌀쌀 맞았지만은요. 아유, 우리 손주 예쁜 내 새끼. 아유, 이게 뭐야? 애 볼에 뭐가 난 거야? 도우내미 너 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니? 어? 그냥 작은 뽀로지래요, 어머님. 어제 피부과 다녀왔어요. 피부과? 아주 돈이 썩어나냐? 애초에 이런 일이 없게 네가 잘 신경을 썼어야지.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아주 길바닥에 펑펑 버리고 다니는구나. 저렇게 밉상이니 학교 다닐 때 따돌림이나 당하지. 에휴, 꼴 보기 싫어.
눈물이 고이는 걸 겨우겨우 참아냈습니다. 시모는 남의 상처를 아무렇지도 않게 후벼 파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말대꾸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죠. 남편을 생각해서인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그랬던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중학교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이후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유 없이 위축이 되었거든요. 저를 괴롭혔던 그 일진 무리들이 떠올라서요. 그리고 시모는 바로 제가 제일 불편해하던 유형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시모는 주로 남편이 없을 때만 제게 유독 더 못되게 굴었습니다. 왜인지 자신의 아들에게 미움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저는 아마 사람을 싫어하는 시모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사람이 남편과 손주뿐이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그런 시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 또한 가족과 남편에게만큼은 절대로 미움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을 일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참으면 그래도 모두가 행복하겠다 싶었어요. 참 미련했죠. 그래도 시모를 제외하면 제 결혼 생활은 너무도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시부와 시누야 워낙 소리 소문 없는 사람들이라 명절을 제외하면 딱히 만날 일이 없었고, 친정이야 뭐 워낙에 남편이 친정 식구들과 허물 없이 지내다 보니 만나기만 하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게다가 아들 도훈이는 어찌나 똘똘하고 착하게 자라주던지요. 도훈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달리기 1등 했다? 우리 도훈이 1등 했어? 멋지네. 이게 다 도훈이가 어제 열심히 연습한 덕분이야. 그렇지? 그런데 엄마, 나 학교에서 오늘 종민이랑 싸웠어. 걔는 2등 했거든. 근데 내가 지나가는데 질투가 났는지 갑자기 발을 걸잖아. 발을? 어디 우리 아들 다친 데는 없고? 응. 근데 화가 나서 나도 똑같이 나중에 발 걸었어. 나는 안 넘어졌었는데 걔는 넘어졌다? 근데 난 걔가 한 거 똑같이 해줬을 뿐인데 걔가 막 화를 내잖아. 그래서 싸웠어. 근데 내가 이겼어. 자세히 보니 도훈이의 얼굴과 팔 군데군데 생채기가 나 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얼른 약을 가져와 도훈이에게 발라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훈아, 나중에 말로 싸우더라도 네 의견을 조목조목 이야기해줘야지. 친구한테 똑같이 발을 걸면 안 돼. 뭐가 됐던 간에 아프게 하는 건 나쁜 거야. 근데 할머니가 그랬는걸? 누가 나한테 못되게 하면 2배로 돌려주라고. 그래야 앞으로 나한테 절대 못되게 안 군다고. 만약 시모 말대로 제가 학창시절에 그들에게 똑같이 했다면 저는 그때 덜 괴로웠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보복으로 돌아왔겠죠. 도훈아, 한번 시작된 싸움은 누군가가 끝내기 전까진 절대 끝나지 않는 거야. 더 큰 화만 불러올 뿐이지. 오늘도 봐봐. 도훈이가 똑같이 했더니 종민이가 도훈이한테 달려들었다며. 더 크게 다칠 뻔한 거잖아. 그러네. 거봐. 그러니까 다음부턴 그런 일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말로 얘기하도록 하자. 대신 시선을 정확하게 맞추고 또박또박 당당하게 말이야. 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알았어. 역시 우리 엄마는 멋져. 최고야. 저는 도훈이가 저와는 다르게 누구의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을 당당히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싶었어요. 저처럼 뼈아픈 실패를 겪지 않게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중대한 사건은 다음해 설 연휴 시댁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남편의 볼링장은 사정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바로 온 국민이 힘들었던 마스크 시국 때문이었죠. 볼링장의 매출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고 넉넉했던 집안 형편도 조금씩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설날이 되기 며칠 전 남편은 결국 제게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아무래도 양가에 드리던 용돈을 좀 줄여야겠어. 당시 우린 양가의 용돈을 각각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께선 한사코 괜찮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저를 잘 키워주신 처가댁에 보답을 해야 한다며 막무가내였었죠. 시모도 일을 하지 않으신 지 20년이 넘어 시부가 지방에서 일을 해 보내시는 생활비와 남편이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 중이셨고요. 남편이 혼자서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월세는 나가지, 생활비도 들고 애는 커가지, 장사는 안 되지. 저는 그저 알았다며 힘들었을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제게 용돈 이야기를 들은 아빠께선 다음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네줬죠. 이게 뭐예요?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갯짓으로 통장을 열어보라는 신용을 하더군요. 아빠! 열어보니 통장은 제 명의로 개설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통장엔 믿지 못할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무려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요. 아빠는 헛기침을 하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희가 우리한테 5년 동안 보내준 50만 원에 우리가 50만 원씩 더해서 넣었다. 넣어주려고 일부러 네 명의 통장으로 만들어서 모아둔 거야. 어렵다며? 이거 보태 써라. 코끝이 뜨거웠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두 분 다 퇴직을 하셔서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셨을 텐데 도리어 저희가 드린 만큼의 돈을 더해 저를 위해 모아두셨으니 말이에요.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아빠가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크게 놀라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힘들었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제 생각보다 사업장 사업이 많이 어려웠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친정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렇게 하지 뭐예요? 코까지 훌쩍이면서요. 아니, 장인어른, 이렇게 사람 울게 만들기 있으세요? 이러면 제가 죄송해서 어떡합니까? 예? 안 받긴요.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휴대폰 너머로 아빠의 너털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당장 급한 대출금을 먼저 갚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 시국이 풀릴지 알 수 없는 일이라 가게 사정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린 예정대로 시모의 용돈을 줄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설 전날이 되었어요. 신우와 함께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시모의 목소리였어요. 뭐? 20만 원? 그럼 난 뭐 먹고 사냐? 아마 남편이 시모에게 용돈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말에 차분히 사정을 설명하더군요. 요새 시국 때문에 볼링장에 사람이 너무 없어. 이해 좀 해줘, 엄마. 시모는 뭐라고 구시렁대는 것 같았지만 그 뒤로 더 이상 큰 소리가 오가지 않는 걸 봐서 남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사정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 시부의 벌이로도 두 분 먹고 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시모께서 홈쇼핑만 보면 이것저것 사들인 탓에 항상 생활비가 모자랐던 거고요. 저는 어쨌든
이야기가 남편 선에서 잘 마무리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상을 차릴 때였어요. 시댁에 음식을 모두 차려놓고 바닥에 앉아 밥을 푸고 있는데 시모가 제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이더군요. 야, 도우너미야. 네가 가서 도우내비 좀 설득해봐라. 내가 고작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니?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그렇지. 아까 남편 앞이라 그냥 넘어갔던 거지. 시모는 용돈 이야기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더군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들리지 않게 저를 잡기 시작한 거죠. 저는 시모에게 말대답할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이번엔 확실하게 거절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남편의 눈물을 보고야 말았으니까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이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시국이 풀릴 때까지만 당분간만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돈이 없으면 너 먹는 거 입는 거 좀 줄이면 될 거 아니야? 집에만 틀어박혀서 네가 내 아들 등골 빼먹을 여유는 있으면서 이 시엠이 도와줄 돈은 없다 이거야? 어머님, 등골을 빼먹긴요. 저도 열심히 도운 아빠 내조하고 있어요. 인건비 줄여주려고 주말엔 나가서 카운터도 보고요. 사실 어머님, 홈쇼핑 물건 몇 번만 참으셔도 그 정도 돈은 아끼실 수 있잖아요. 저는 모기 같은 목소리로 시모에게 말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시모의 폭언에 자신 없게나마 처음으로 해보는 말대답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모의 얼굴을 보는데 저는 정말 그대로 심장이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시모의 표정은 그 어떤 때보다도 살벌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시모의 말에 저는 그만 겁을 먹고 말았죠. 뭐야? 인연이 보자 했더니 누굴 거지로 보나? 너 지금 누구한테 그따위 망발을 하는 거야? 다 필요해서 사는 거지. 그럼 내가 내 집에서 물건 사는 것마저 네 눈치를 봐야 하냐? 이 싸가지 없는 게 어따 대고 내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오냐, 너 내가 아주 꼰대를 보여주마. 내가 어떻게든 너 우리 아들하고 이혼시킬 거야. 더 이상 내 아들 등골 못 빼먹게. 시모는 길길이 날뛰며 시뻘개진 얼굴로 제게 소리치더니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제가 들고 있던 주걱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제 뺨을 아주 세게 내리쳐 버렸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제 얼굴에선 철석도 아닌 빡 소리가 나더군요. 잠시 얼이 빠졌던 전 그대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어요. 학창시절 트라우마가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엄마! 아들 도훈이가 큰 소리에 놀라 제게 달려왔습니다. 거실에 있던 시부와 신우, 그리고 남편도 무슨 일인가 싶어 주방으로 모두 달려왔더군요. 여보, 괜찮아?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잔뜩 화가 난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데 갑작스럽게 도훈이가 제 앞을 막아서더군요. 이후 이어진 도훈이의 행동에 화를 내던 남편과 시댁 식구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오히려 트라우마에 갇혀 벌벌 떨고 있던 제 정신이 번쩍 돌아왔죠. 도훈아! 바로 도훈이가 제 앞에 앉아있던 시모의 뺨을 철썩 갈겨버린 겁니다. 그것도 2대나 말이죠. 도훈아, 네가 어떻게... 시모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도훈이의 작은 손에 맞은 뺨을 감싸준 채 떨리는 음성으로 묻더군요. 너무 당황해 화조차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럴만도 하죠. 자기가 그렇게 예뻐해 맞이 않던 10살짜리 손주가 자신의 뺨을 내려쳤으니까요. 도훈이는 그런 시모에게
또박또박 제 할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 왜 우리 엄마 때려? 때리는 건 나쁜 거라고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왜 그 나쁜 짓을 우리 엄마한테 해? 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네가 날 때릴 수가 있어? 할머니가 그랬잖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2배로 갚아주라며. 그래서 나 2대 때린 건데? 우리 엄마가 할머니보다 날 2배, 3번 더 예뻐하니까 나한텐 할머니보다 엄마가 2배, 3배는 더 소중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저는 혹시 시모가 도훈이한테 무슨 해를 끼칠까 싶어 얼른 도훈이를 껴안았습니다. 시모는 도훈이의 말에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아이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지. 헛살았어. 다 늙어서 손주한테 뺨이나 맞고 살고. 아휴, 자식 놈은 여자의 눈이 멀어. 지 엄마 생활비도 안 주고. 그러자 그동안 시모가 어떤 말을 하든 말든 항상 방관하던 시부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시모에게 호통을 치더군요. 조용히 해. 여편 내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사람이 무식하면 착하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해가 갈수록 못돼지는 거야? 내가 왜 지방에서 1달이든 2달이든 집에도 안 오고 거기 있는 줄 알아? 당신 꼴 보기 싫어서야. 그 악독한 말들 온몸으로 받아내기 싫어서. 그런데 이젠 하다하다 며느리한테 손찌검까지 해? 고작 용돈 30만 원 줄였다고? 당신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럼 돈이라도 많이 벌어다 주던가. 돈도 못 벌면서 꼴랑 생활비 조금 보낸다고 유세 떠는 거야? 시부는 허참 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이내 시모에게 폭탄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당신 저번 달에 홈쇼핑으로 사들인 것만 좋기 100만 원이 넘어가. 내가 모를 줄 알아? 나가서 돈 벌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면서 그저 사치만 부릴 줄 알지? 저 거실에 잔뜩 쌓여있는 물건 꼬라지들 좀 봐. 어떤 건 아예 뜯지도 않았네. 그런데 누가 누구 등골을 빼먹어? 나랑 자식 등골 빼먹는 건 당신이야. 이 거머리 같은 여편네야. 난 더 이상 당신하고는 정이 떨어져서 못 살겠어. 이혼해. 이혼? 내가 혼자 쓸쓸해서 물건 몇 개 좀 사들일 수도 있지. 이깟 일로 이혼? 시모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시부에게 바락바락 악을 써대더군요. 신우는 그런 두 사람의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를 살피러 곁으로 다가왔고요. 도훈아, 잠깐만. 고모가 너희 엄마 얼굴 좀 볼게. 아휴, 많이도 부었네. 오빠, 세연이 얼른 병원 데리고 가. 연휴라서 응급실로 가야겠다.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제 얼굴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요. 도훈이의 손을 잡고 남편과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시모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다시 제게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그런 시모를 남편은 거칠게 밀어버렸죠. 시모는 그대로 바닥에 꽈당 넘어져 버렸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불만이 있었으면 아까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될 일이지. 왜 엄만 이 사람한테 가서 화풀이를 하냐고. 엄마 설마 그동안 나 없을 때 계속 도훈 엄마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어? 오늘처럼 나 몰래? 아휴, 아니야. 오해다 애비야. 난 그저 제가 너한테 힘들게 벌어온 돈 흥청망청 쓸까봐 미리 단속한다는 게. 단속은 무슨 단속이야? 그리고 누가 누구 등골을 빼먹어? 누가 누굴 이혼시켜? 이번에 장인어른이 나한테 얼마를 주셨는지 알아? 힘들 때 보태 쓰라고 6천만 원이나 주셨다고. 여태 내가 드린 용돈이랑 장인어른 돈까지 더해서 모아오셨다고. 근데 엄만 뭐야?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깟 용돈 좀 줄인다고 했다고 엄한 며느리를 잡아?
이제 보니까 이혼은 장인 장모님께서 시키게 생겼네. 내가 이혼당해도 할 말이 없겠어. 시모는 제 친정 부모님이 돈을 해줬다는 말에 그제야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 그리고 도훈이는 시댁을 나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다행히 뼈에 금이 가거나 하진 않았더군요. 속에서 피가 고여 한동안 많이 부어있다가 크게 피멍이 들 거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은요. 그리고 남편과 도훈이는 그런 저를 보며 응급실에서 내내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누가 큰일이라도 났나 싶었던 건지 응급실 사람들 전부가 우리를 쳐다보더군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쭉 엄마가 저랬던 거지. 오늘 보니까 한두 번 이런 일이 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 도대체 왜 나한테 아무 말 안 했어? 아니야. 그냥 내가 다 미안해. 몰랐던 내가 미안해. 엄마 아파? 아프지 마, 엄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할머니가 엄마 2번 다시 못 때리게. 어떡해? 엄마 너무 아프겠다. 부자가 양쪽에서 제 손을 부여잡고 엉엉 우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더군요. 나 괜찮으니까 둘 다 그만 좀 울어. 어쩜 부자가 눈 부은 것도 저렇게 똑같이 닮았대? 저기요, 도훈 아버님, 그만 좀 우시라고요. 저 안 죽는다고요. 제가 웃자 그제야 남편과 도훈이는 벌개진 눈으로 희끗대며 울음을 그치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전 차 안에서도 다시 한참을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잠이 든 도훈이를 지켜보다 방을 나왔죠.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어. 우리 도훈이만큼은 상처받는 일 없게 잘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정작 도훈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내가 되다니 말이야. 남편은 미안함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제 손을 꼭 그려쥐더군요. 있지. 나 당신한테 말 못한 트라우마가 있어. 나 어머님처럼 저렇게 무서운 사람들 보면 가슴이 뛰고 심할 땐 온몸이 얼어붙기도 해. 중학생 때 일이 생각나서. 근데 이런 말 하면 너무 창피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착한 척 스스로 합리화했어. 당신하고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느니 그냥 내가 좀 더 참자 하고 말이야. 사실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던 거면서. 여보, 근데 나 이제 안 그러려고. 오죽하면 우리 도훈이가 지 할머니를 때렸겠어.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짓을 내 아들이 하게 하다니. 나는 정말 최악의 부모야. 다 내 탓이라고. 당신 탓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아니, 내 탓이야. 그러니까 나 이제 어머님 안 보려고. 당신이 어머님을 보러 가는 건 신경 안 쓸게. 근데 도훈이는 안 돼. 그리고 나도 이젠 싫어. 내가 상처받으면 우리 도훈이도 상처를 받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 남편은 제 말에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 편한 대로 하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제게 다시금 용서를 빌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안아주며 이렇게 말을 했죠. 당신은 이미 내 인생을 한번 구원해준 사람이야. 내가 당신을 원망할 일 죽어도 없을 거야. 그리고 설 명절 당일 친정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너무 놀라실 것 같아 핑계를 대고 내려가지 않으려 했는데 저희 시부가 먼저 제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더군요. 시댁에서 시모가 제게 했던 짓과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으며 100배 사죄를 드린다고요. 놀란 친정 부모님과 결혼하지 않고 친정에서 함께 살던 남동생은 제사고 뭐고 다 던져놓고 저희 집으로 온 거고요. 아이고, 우리 예쁜 딸 얼굴이 이게 뭐야?
아니, 미련한 거사. 왜 그동안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또 예전처럼 너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어? 너 그러면 우리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찢어지는 거 몰라? 엄마는 제 얼굴을 차마 어루만지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며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아빠는 잔뜩 화가 난 얼굴을 하고 계셨고 남동생은 제 남편의 멱살을 잡더군요. 매영, 내가 매영을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 누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할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우리 누나, 또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몰랐다고 하지 마요. 몰랐으면 몰랐던 것까지 전부 매영 잘못이라고요. 미안해, 처남.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다 제 탓이에요. 저를 차라리 때려주세요. 저도 몰랐던 제가 너무 싫어요. 남편은 친정 식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 앞을 막아서며 친정 식구들에게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도훈이 놀라잖아요. 다들 그제야 제 뒤에 서서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는 도훈이를 바라보더군요. 아무리 당차고 야무진 아이였다고 해도 고작 10살이었습니다. 도훈이는 전날과는 다르게 이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외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다친 거 우리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아빠네 엄마가 우리 엄마 때려서? 제가 아빠 대신 할머니 때려줬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 대신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빠 혼내지 마세요. 네? 외삼촌, 우리 아빠 때리지 마요. 도훈이의 말에 그제야 친정 식구들은 모두 기세가 한풀 꺾이더군요. 시부께서도 도훈이가 시모를 때렸다는 말까진 전하지 않았는지 다들 도훈이의 말에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결국 아빠는 한숨을 푹 내쉬셨죠. 그래, 현우야, 그만해라. 도훈이 말대로 이게 어디 서서방 잘못이겠니? 엄한 사람 잡지 말거라. 알았으면 서서방이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고 정말 몰랐겠지. 하지만 아버지, 형네 엄마라도 찾아가서 됐다. 그렇게 아끼던 손주한테 뺨까지 맞았다잖냐. 가서 뭐 때리기라도 하려고? 아서라. 개싸움은 개나 하는 짓이야. 사돈 어른이 어제 전화로 이혼한다고 하시더라. 맨몸으로 쫓겨낼 거라고. 나도 화는 난다만 그만하면 됐다. 대신 현정이 너 다신 그 여자 집엔 얼씬도 말거라. 또 착한 척병 걸려서 시어머니니 뭐니 하면서 찾아가면 그땐 내가 너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데려올 거야. 알았어? 서서방 자네도 그만 일어나게. 호는 내가 다 불편하니까. 아빠는 남편의 팔을 잡아 일으켰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남편의 얼굴을 옷소매로 아무렇게나 쓱쓱 닦아주셨어요. 덕분에 남편의 얼굴은 더 엉망이 되었고 아직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던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만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리셨죠. 그리고 그 웃음은 천천히 전염되어 엄마에게서 저에게로, 저에게서 아빠에게로, 또 아빠에게서 남동생으로, 마지막엔 어리둥절해 있던 도훈이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아주 특별한 설날을 보내게 되었지요. 이후 시댁의 근황에 대해선 남편을 통해 간간히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는 정말로 시모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지셨는지 이혼을 결정하셨고 절대 이혼 못한다는 시모의 말에 아예 이혼 소송을 걸어버리셨다고 하네요. 별거조차 싫다고요. 같은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 있기 싫다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차마 시모와의 인연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용돈 자체를 끊어버렸어요. 시모에게 경제적인 일말의 도움도
절대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요. 2번 다신 저를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죠. 그리고 남편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로 시모가 우릴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달 뒤 우린 정말로 서울의 다른 동네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그렇게 이사를 온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네요. 저는 그동안 남편의 도움으로 시모와 2번 다시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걸려온 딱 한 번의 전화를 제외하고는요. 남편이 용돈을 끊고 시부에게도 쫓겨나자 시모는 염치도 없이 제게 연락을 하더군요. 전화는 몇 통이나 계속해서 걸려왔고요. 받지 않고 그대로 차단시키려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는 역시였네요. 여보세요? 야,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너까지 나 지금 이혼당했다고 무시하냐? 내가 네 시애비랑 이혼했다고 네 시애미가 아닌 게 되는 줄 알아? 왜 전화하셨어요? 도훈 아빠가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던데. 건방지게 네가 뭔데 내 연락을 받네 만회하는 거야? 시애미가 전화를 걸면 네 하고 즉각 받아야지. 아무튼 저렇게 안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야, 너 얼른 나한테 돈 좀 붙여라. 무슨 돈이요? 너희 아빠가 너한테 돈 줬다며 6천만 원. 그럼 돈 좀 있을 거 아니야. 나 갈 데 없어서 고시원에 들어와 있다. 여긴 텔레비 좀 보려고 해도 옆방에서 하도 지랄을 해대서 어디 볼 수가 없어. 없는 것들이 아무튼 더 유난이야. 나 월세방이라도 구하게. 우선 한 1,000만 원만 붙여봐. 계좌 불러줄 테니까. 싫은데요? 제가 왜요? 뭐? 싫어? 네, 싫어요. 저한테 뭐 돈 맡겨놓으셨어요? 어머님 참 양심도 없으시네요. 저 그때 전치 2주 나왔어요. 아세요? 그렇게 절 때려놓곤 사과 한마디 없으셨으면서 어쩜 이렇게 뻔뻔하세요?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내가 때렸지. 내가 뭐 힘이 남아 돌아서 그랬냐? 그리고 나도 전치 2주 정도 받았어. 마음의 상처. 2주가 뭐냐? 전치 1년치는 받았다. 이게 다 네가 나한테 대들어서 생긴 일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다 책임져야지. 아니요. 그 일로 상처를 받은 건 오히려 도훈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앞으로 저뿐 아니라 우리 도훈이도 못 보실 거예요. 도훈이도 어머님 보기 싫대요. 저 아프게 한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요. 저 이제 어머님 목소리 듣기도 싫어요. 자꾸 그날 생각이 나서요. 이제 저한테 2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끊을게요. 제가 그대로 전화를 끊으려는데 시모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더군요. 야, 끊지 마라. 아유, 왜 그러냐, 현정아. 그러지 말고 일단 돈 1,000만 원, 아니 500만 원이라도 보내봐라. 보증금이 너무 비싸. 내가 돈이 어딨니? 망할 놈의 딸려는 내가 돈 좀 달라니까 싫다더라. 걔는 예전부터 나한테 용돈이고 뭐고 돈 한 푼 쥐어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썩을 거. 나한테 뭘 하는 줄 아냐? 그 입버릇 안 고치면 평생 길바닥에 나 앉아서 살게 될 테니까 정신 좀 차리라더라. 그게 지 낳아준 엄마한테 할 소리니? 아가씨 말 한마디 한마디 틀린 데가 없네요. 어머님, 아가씨 말대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럼 저 정말 끊어요. 만나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아요, 우리. 저는 그대로 전화를 뚝 끊었고 곧바로 시모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주먹을 꽉 쥔 제 2 손에 땀이 흥건하더군요. 심장이 다 벌렁거렸죠. 처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고 싶은 말 죄다 뱉어버린 날이었거든요. 약간의 희열마저 들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시모에게 전화 왔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남편은 그저 잘했다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겪었던 제 아픈 상처와 트라우마 극복기였어요. 들으면서 많이 답답하셨죠? 저도 제 자신이 답답했는데 오죽하셨을까요? 하지만 트라우마라는 게 어디 한순간에 그렇게 나아지는 건가요? 그저 오늘 한 발, 또 내일 한 발, 천천히 내딛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의 저보다 더 나은 제가 되어 있겠죠. 그럼 세상 모든 피해자분들과 말 못할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 모두 저처럼 조금씩이나마 상처가 아물어지셨으면 하고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노총각이었던 제 남동생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 날이거든요. 얼른 자야 내일 얼굴이 붓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